저놈 보게, 저놈 봐. 대낮에 낯짝도 두껍지, 핏덩이 같은 계집아이를 등에 업고 유람이라도 나온 모양일세. 세상이 말세야 말세. 등 뒤로 꽂히는 시선들이 한여름 땡볕보다 더 따갑고 매서웠으나 김영구는 짐짓 못 들은 척 묵묵히 황토 먼지 날리는 장터기를 걸어갈 뿐이었다. 단오대목을 맞아 왁자지껄한 난전 틈바구니에서 엿장수의 가위질 소리와 시름판의 함성이 뒤섞여 고막을 때렸지만 형구의 귀에는 오로지 제 등 뒤에 매달린 어린 신부, 분이의 가느다란 숨소리만이 천둥처럼 크게 들려오고 있었다. 30줄에 접어들어 거친 수염이 턱 밑을 시커멓게 덮은 사내가 갓 12살 난 조망만 한 계집아이를 포대기에 싸서 업고 다니니 지나가던 행인들이 혀를 차며 손가락질을 해대는 것도 무리는 아니었으나 형구는 그 비난의 화살들이 혹여나 등 뒤에 분이에게까지 날아들까 염려되어 더욱더 어깨를 펴고 보폭을 넓게 하여 군중 속을 헤치고 나아갔다. 서방님, 사람들이 자꾸만 쳐다봐요. 저는 이제 그만 내려서 걸어가도 되는데 등 뒤에서 들려오는 기어들어가는 목소리의 형구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살짝 돌려 땀에 젖은 분이의 이마를 곁눈질로 살피며 굵은 목소리로 다독였다. 쓰잘데기 없는 소리. 내 발바닥에 물집이 잡힌 걸 내가 모를 줄 알고. 저기 저 그네 턱까지만 가면 쉴 곳이 있으니 조금만 더 참거라. 남들 시선이 밥 먹여주는 것도 아닌데 네가 기죽을 이유가 하등없다. 형구의 널찍한 등짝은 마치 바위처럼 단단하고 뜨거웠는데 분이는 그 온기에 의지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죄송스러움에 고개를 들 수가 없어 저고리 고름만 만지작거렸다. 사실 형구와 분이가 부부의 연을 맺게 된 것은 고작 반년 전의 일로 흉년이 들어 굶어 죽게 생긴 분이의 아비가 쌀 세가마니에 딸을 기방에 팔아넘기려던 찰나 마을의 노총각 나무꾼인 형구가 그동안 모아두었던 전 재산을 털어 빚을 갚아주고 그녀를 데려온 것이 시작이었다. 남들은 다 늙은 놈이 어린 계집을 탐하여 데려갔다며 수군거렸지만 형구의 속내를 들여다보면 그것은 욕정이 아니라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비극을 막고자 했던 측은지심이자 짐승 같은 세상에서 꽃 한 송이를 지켜내려는 투박한 사내의 의지였다. 형구는 분이를 데려온 첫날 밤 겁에 질려 방구석에 웅크리고 있는 아이에게 손가락 하나 대지 않고 따뜻한 숭늉 한 그릇을 내밀며 너는 오늘부터 내 안사람이다만 네가 여인이 될 때까지 나는 그저 너의 지아비이기 이전에 아비이자 오라비가 되어줄 것이니 안심하고 다리 뻗고 자거라라고 맹세했었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형구는 오늘도 남들의 조롱을 온몸으로 받아내며 꽃신 한 켤레 제대로 사주지 못한 미안함을 대신해 분이가 그토록 보고 싶어하던 단오 구경을 시켜주러 나온 길이었다. 장터의 열기는 시간이 갈수록 더해져 형구의 이마에서는 굵은 땀방울이 비오듯 쏟아져 내려 눈을 뜰 수 없을 지경이었지만 그는 등 뒤에서 느껴지는 분이의 무게가 오히려 깃털처럼 가볍게만 느껴졌다. 이복의 털보, 자네 딸내미 시집 보낼 혼수라도 장만하러 나왔나? 거참 아비 노릇하느라 등골이 휘겠어. 막걸리 잔을 기울이던 주막의 건달들이 형구를 알아보고는 킬킬거리며 시비를 걸어왔다. 그 말 속에는 늙은 도둑놈이라는 멸시와 남자가 재구시를 못하고 아이 뒤치다거리나 한다는 비아냥이 섞여 있어 형구의 억센 주먹이 순간 부들부들 떨렸지만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화를 뱃속 깊이 사겼다. 만약 여기서 주먹을 휘둘렀다간 등 뒤에 분이가 놀라 떨어질 수도 있거니와 소란이 커지면 결국 상처받는 것은 자신이 아니라 세상 물정 모르는 어린 아내일 것이 뻔했기 때문이었다. 형구는 짐짓 너털 웃음을 터뜨리며 내 색시가 고운 옷 입고 싶다는데 이 정도 수고야 대수겠나. 자네들도 부러우면 장가를 가시게나 하고 받아치며 걸음을 재촉했지만 속으로는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모멸감을 억누르느라 입술을 깨물어야 했다. 그네터에 도착하니 형형색색의 치마 저고리를 입은 처자들의 웃음소리가 하늘 높이
울려 퍼지고 있었고 그 광경을 바라보는 분이의 눈망울이 별처럼 반짝이는 것을 느낀 형구는 그제야 굳어있던 표정을 풀고 나무 그늘 아래 털썩 주저앉아 숨을 고를 수 있었다. 와, 서방님, 저기 보세요. 저 언니는 하늘까지 닿을 것 같아요. 분이가 신이 나서 형구의 어깨를 잡고 흔들며 소리치자 형구는 땀을 닦던 수건을 내려놓고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그래, 그래. 우리 분이도 조금만 더 크면 저렇게 날아오를 수 있을 게다. 그때는 내가 튼튼한 그네 줄을 메어주마 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그 평화로운 순간도 잠시 왁자지껄한 아이들 무리가 그들 곁을 지나치다. 분이를 발견하고는 얼레리 꼴레리 쟤는 아빠 같은 사람이랑 산대요. 밤마다 오줌 싼대요. 하며 돌멩이를 던지는 신업을 하며 놀려대기 시작했다. 아이들의 철없는 장난이었지만 그 말은 분이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고 방금 전까지 해맑게 웃던 분이의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하며 고개를 푹 숙이고 말았다. 형구는 그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는데 그것은 단순한 분노가 아니라 자신이 세상의 편견으로부터 이 작은 아이를 온전히 지켜주지 못하고 있다는 자책감과 슬픔이 뒤섞인 감정이었다. 그는 벌떡 일어나 아이들을 향해 호통을 치려다가 겁에 질려 자신의 옷자락을 꽉 움켜쥔 분이의 하얀 손을 보고는 멈칫하고 말았다. 여기서 소리를 지르면 분이가 더 부끄러워할 것이 분명했기에 형구는 대신 무릎을 굽혀 분이와 눈높이를 맞추고 투박하고 거친 손으로 아이의 눈가에 맺힌 눈물을 조심스럽게 닦아주었다. 분이야, 저 녀석들이 떠드는 소리는 개가 짖는 소리나 다름없다. 네가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다. 너는 내게 금지옥엽보다 귀한 사람이니 고개 당당히 들거라. 형구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호했고 그 진심 어린 눈빛의 분이는 훌쩍이면서도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주눅든 어깨는 펴질 줄을 몰랐다. 형구는 안타까운 마음에 주머니를 뒤적거려 엽전 몇 덩을 만지작거렸다. 잠시만 여기 있거라. 내 금방 다녀올 테니. 형구는 분이를 그늘에 앉혀두고 성큼성큼 걸어 장터 한복판의 엿장수 좌판으로 향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길을 비켜주는 가운데 형구는 가장 크고 굵은 호박엿 가락을 가리키며 이거 하나 주시오. 제일 달고 맛난 놈으로다가 하고 큰 소리로 주문했다. 엿장수가 힐끔거리며 이보게 그 어린 색시 갖다 주려고 생정성도 갸륵하네 하며 비꼬듯 말을 건넸지만 형구는 아랑곳하지 않고 엽전을 툭 던져주며 내 마누라 입에 들어갈 것이니 잔말 말고 깨끗하게 싸주시오 라고 쏘아붙였다. 그 당당하고 위엄 있는 태도에 엿장수는 찔끔하여 얼른 엿을 종이에 싸서 건넸고 형구는 그것을 보물단지처럼 소중하게 받아들고 다시 분이에게로 돌아왔다.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여전히 들려왔지만 형구는 이제 그 소리들이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로지 달콤한 엿을 먹고 다시 웃음을 되찾을 분이의 얼굴 하나만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었다. 형구가 돌아와 내밀 큼지막한 호박엿을 본 분이의 눈이 휘둥그레졌는데 가난한 살림의 엿이라니 상상도 못할 호사였기에 그녀는 선뜻 받지를 못하고 머뭇거렸다. 서방님, 이거 비쌀 텐데. 분이가 우물쭈물하자 형구는 껄껄 웃으며 엿을 뚝 잘라 분이의 입에 쏙 넣어주었다. 돈이야 또 벌면 되는 것이고 맛난 건 입에 들어갈 때가 제일 값진 법이다. 어떠냐? 달지 않으냐? 입안 가득 퍼지는 달콤함의 분이는 저도 모르게 눈을 감고 오물거렸고 그 볼이 다람쥐처럼 볼록해지는 모습을 보며 형구는 세상 모든 시름을 잊은 듯 행복해했다. 맛있어요, 서방님. 정말 꿀맛 같아요. 분이가 배시시 웃으며 대답하자 형구는 남은 엿을 분이의 손에 쥐어주며 다시 그녀를 향해 등을 내밀었다. 자, 이제 해가 지기 전에 집에 가야지. 엿을 먹었으니 기운 내서 꽉 잡거라. 올 때보다 더 빨리 갈 테니
떨어지지 않게 조심하고 다시 분이를 업고 돌아가는 길.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기 시작한 하늘 아래 형구와 분이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사람들의 시선은 여전했지만 형구의 발걸음은 올 때보다 한결 가벼웠고 등 뒤에서 서방님, 나중에는 제가 서방님 업어드릴게요. 라고 속삭이는 분이의 말에 형구는 가슴이 뭉클해져 코끝이 찡해져 왔다. 그는 속으로 다짐했다. 비록 지금은 세상이 우리를 비웃고 손가락질할지라도 내 이 두 다리가 부러지는 한이 있어도 너를 업고 이 험한 세상을 건너가리라. 네가 어른이 되어 나를 남자로 바라보는 그날까지 나는 너의 튼튼한 울타리가 되고 거목이 되어 비바람을 막아줄 것이다. 땀냄새와 흙냄새가 진동하는 형구의 등은 분이에게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포근한 보금자리였고 형구에게 분이는 고단한 삶을 지탱하게 해주는 유일한 이유이자 희망이었다. 붉게 타오르는 노을 속으로 사라져가는 두 사람의 뒷모습은 기묘하면서도 애틋한 세상 어디에도 없는 부부의 정을 그려내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산길 어귀에 접어들었을 때 어둠이 짙게 깔리기 시작했고 숲속에서는 부엉이 우는 소리가 들려왔다. 분이야, 자느냐? 형구가 조용히 묻자 등 뒤에서는 대답 대신 고른 숨소리만이 규칙적으로 들려왔고 연물이 묻은 끈적한 작은 손이 형구의 목을 꼭 끌어안고 있었다. 형구는 피식 웃으며 분이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엉덩이를 한번 축혀 올리고는 아무도 없는 밤길을 걸으며 나지막하게 콧노래를 흥얼거렸다. 그것은 어린 시절 어머니가 불러주던 자장가였는데 투박한 사내의 목소리로 불리는 자장가는 묘하게 구슬프면서도 따뜻한 울림이 있었다. 형구는 밤하늘에 떠있는 달을 올려다보며 언젠가 이 아이가 자라 자신과 나란히 걷게 될 날을 꿈꾸었다. 그때는 더 이상 업어주지 않아도 되겠지만 마음만은 평생 업고 가리라고 그는 달님에게 조용히 약속했다. 산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와 형구의 땀을 식혀주었고 숲의 나무들이 마치 그들의 앞길을 축복하듯 사각거리며 춤을 추는 밤이었다. 초가 삼간 낡은 집 마당에 들어서자 늙은 누렁이가 꼬리를 흔들며 그들을 반겼다. 형구는 조심스럽게 분이를 마루에 내려놓으려 했으나 깊이 잠든 아이는 좀처럼 떨어지려 하지 않았다. 형구는 난감한 듯 머리를 긁적이다가 결국 방 안까지 분이를 업고 들어가 이부자리 위에 눕혔다. 호롱불 아래 비친 분이의 얼굴은 흙먼지로 얼룩져 꼬질꼬질했지만 형구의 눈에는 그 어떤 귀한 옷구슬보다 예뻐 보였다. 그는 젖은 수건을 가져와 분이의 얼굴과 손발을 정성스럽게 닦아주었는데 그 손길은 투박한 나무꾼의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섬세하고 조심스러웠다. 고생했다, 우리 애기. 형구는 잠든 분이의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오늘 장터에서 들었던 모욕적인 말들이 다시금 떠올라 가슴을 후벼 팠지만 그는 곤히 잠든 아내의 얼굴을 보며 모든 분노를 씻어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든 이 아이가 내 곁에서 숨쉬고 자라는 것을 지켜볼 수만 있다면 그것으로 좋겠다. 형구는 분이의 발치에 앉아 헤어진 집신을 벗겨내고 굳은 살이 박인 자신의 발을 주무르며 깊어가는 밤을 지켰다. 내일은 산에 올라 더 많은 나무를 해와야겠다고. 그래서 분이에게 새 꽃신이라도 한 켤레 사주어야겠다고 다짐하면서 검은 연기가 초가집 지붕을 뚫고 하늘로 치솟아 오르는데 그 모양새가 마치 성난 흑룡이 승천하는 것과 같아 산비탈에서 나무를 하던 형구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불이야. 아니, 분이야. 형구는 등에 짊어진 지게가 천근만근 무거운 줄도 모르고 내동댕이 친 채 비탈길을 굴러가듯 달려 내려갔다. 땀으로 범벅이 된 얼굴에 흙먼지가 달라붙어 몰골이 말이 아니었으나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집에 혼자 있을 어린 아내 생각뿐이었다. 살인문을 박차고 들어가 부엌으로 뛰어들자 매캐한 연기 속에서 콜록거리는 기침 소리가 들려왔고 아궁이 앞에는 얼굴이 숯검정이 된 분이가 솥뚜껑을 붙잡고 엉엉 울고 있었다. 다행히 집에 불이 붙은 것은 아니었고
저녁을 짓겠답시고 아궁이에 불을 너무 세게 지피는 바람에 솥안에 든 보리밥이 새까맣게 타버린 것이었다. 안도감에 다리가 풀린 형구가 부엌 바닥에 주저앉자 분이는 더욱 서럽게 울음을 터뜨리며 서방님, 잘못했어요. 제가 또 밥을 태웠어요. 쌀이 귀한데 어쩌면 좋아요라며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렸다. 그 모습이 흡사 숯 구덩이에 빠진 산토끼 같아 형구는 헛웃음이 나오려는 것을 꾹 참고 검게 그을린 분이의 얼굴을 자신의 소매로 투박하게 닦아주었다. 울지 마라. 밥 좀 태운 게 대수냐. 사람이 안 다쳤으면 그만이지. 형구는 솥뚜껑을 열어 새카맣게 타버린 밥 덩어리를 바라보며 난감한 표정을 지었으나 이내 숟가락을 들어 탄 부분을 박박 긁어내기 시작했다. 솥바닥이 뚫어질세라 긁어낸 탄 누룽지를 형구는 짐짓 맛있다는 듯 입에 넣고 우적우적 씹으며 말했다. 어허, 이거 참 고소하니 별미로구나. 나는 원래 진밥보다 이런 누룽지를 더 좋아하니 걱정 말거라. 너는 저기 남은 하얀 밥이나 먹으면 된다. 사실 탄맛이 입안 가득 퍼졌은 물이 올라올 지경이었지만 형구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자신을 쳐다보는 분이를 안심시키기 위해 과장되게 입맛을 다셨다. 분이는 그제야 울음을 그치고 코를 훌쩍이며 형구가 건네준 밥그릇을 받아들었지만 여전히 죄책감에 고개를 들지 못했다. 형구는 그런 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으로 깊은 한숨을 삼켰다. 12살. 아직은 어미의 품에서 응석을 부려야 할 나이에 살림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게 했으니 밥을 태우는 것쯤이야 아이의 잘못이 아니라 자신의 무능 탓이라 여겼기 때문이었다. 다음 날 아침, 마을 공동 우물가에는 아낙네들의 수다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는데 그 주제는 단연 형구와 어린 색시 분이의 이야기였다. 아니, 어제도 그 집에서 연기가 펄펄 나기에 불난 줄 알았지 뭐야. 알고 보니 그 꼬마 신부가 밥을 태워 먹었다더군. 마을에서 잎살기로 소문난 칠성내가 빨래 방망이를 두드리며 목소리를 높이자 옆에 있던 팥쥐 엄마가 맞장구를 쳤다.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다 큰 사내가 기저귀 찰나이에 계집애를 데려다 놓고 뭘 바라는 거야? 밥이나 얻어먹으면 다행이지. 밤일은 고사하고 오줌 싼 요나 안 빨아주면 다행이라니까. 아낙네들의 질펀한 농담과 비웃음이 섞인 깔깔거림이 우물가를 가득 메웠다. 마침 물동이를 이고 우물가에 나타난 분이는 그 적나라한 이야기들을 고스란히 듣고 말았고 사색이 된 얼굴로 걸음을 멈칫했다. 아낙네들은 분이를 보고도 입을 다물기는커녕 오히려 보란 듯이 혀를 차며 수근거림의 강도를 높였다. 저것 봐. 물동이 하나도 제대로 못 뛰어서 비틀거리는 꼴하고는. 곰 같은 형구. 그놈도 참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딸 같은 마누라 뒤치다거리를 하며 산다니? 분이는 치밀어 오르는 수치심과 서러움에 입술을 꽉 깨물었으나 무거운 물동이를 머리에 인 채 도망칠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고사리 같은 손으로 물동이를 붙잡고 우물가로 다가가자 칠성내가 짐짓 걱정하는 척하며 말을 건넸다. 예, 분이야. 너희 서방이 밤에 코 골면 무섭지 않니? 엄마 보고 싶어서 울지는 않고? 그 말에 왈칵 눈물이 쏟아지려는 것을 참느라 분이의 어깨가 파르르 떨렸다. 그녀는 서둘러 두레박을 내렸지만 마음이 급한 나머지 줄을 놓쳐 두레박이 우물 깊은 곳으로 풍덩 빠져버리고 말았다. 어머나, 저런 칠칠 맞은 것 좀 보게. 두레박까지 해먹었네. 아낙네들의 야유가 쏟아지자 분이는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빈 물동이를 내팽개친 채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집을 향해 뛰기 시작했다. 등 뒤에서 아이고, 물동이는 가져가야지. 살림 참 잘한다 라는 조롱소리가 화살처럼 날아와 박혔다. 분이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죽여 오열했고 그날 형구가 산에서 내려올 때까지 방 밖으로 한 발자국도 나오지 않았다. 해질녘 지게 가득 택감을 싣고 돌아온 형구는 마당에 굴러다니는 깨진 물동이 조각을 보고 대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짐작할 수 있었다.
방 안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훌쩍임 소리가 그의 가슴을 후벼 팠다. 형구는 집신을 벗지도 않고 부엌으로 들어가 물 한 바가지를 벌컥벌컥 들이켰다. 속에서 천불이 났지만 당장 우물가로 달려가 아낙네들의 머리채를 잡을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그는 대신 마당 구석에 있는 굵은 통나무를 가져와 도끼질을 시작했다. 쾅, 쾅, 도끼날이 나무에 박힐 때마다 형구의 억센 팔뚝에 핏줄이 곤두섰고 나무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다. 그것은 분이를 울린 세상을 향한 분노의 표출이자 무력한 자신을 향한 채찍질이었다. 한참 동안 장작을 패며 땀을 쏟아낸 형구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도끼를 내려놓고 다시 평온을 가장한 얼굴로 방문을 열었다. 어둠 속에 웅크리고 있는 작은 등어리가 애처로워. 형구는 조용히 다가가 분이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분이야, 물동이는 내가 새로 사오면 된다. 깨진 조각에 손은 다치지 않았느냐? 분이는 퉁퉁 부은 눈으로 형구를 올려다보며 기어이 참았던 말을 토해냈다. 서방님, 사람들이 그래요. 제가 아내가 아니라 짐이라고. 서방님 장가 잘못 가서 고생만 한다고요. 저 그냥 다시 돌아가면 안 돼요? 서방님도 저 같은 어린애 데리고 사는 거 힘들잖아요. 분이의 입에서 나온 돌아간다는 말에 형구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으나 그는 이내 엄한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그 무슨 섭섭한 소리냐. 내가 너를 데려올 때 평생을 지켜주마 맹세했다. 남들이 뭐라 하든 너는 내게 하나뿐인 귀한 사람이다. 밥을 태우면 누룽지를 먹으면 되고 물동이를 깨면 다시 사면 그만이다. 하지만 네가 내 곁을 떠나면 내 마음이 깨지는 건 누가 고쳐주겠느냐? 형구의 진심 어린 호통에 분이는 형구의 품에 얼굴을 묻고 엉엉 울었고 형구는 투박한 손으로 분이의 등을 토닥이며 밤이 깊도록 그녀를 달래주었다. 그날 밤 형구는 잠든 분이의 얼굴을 한참이나 들여다보다가 구석에 놓인 반잠고리를 꺼내들었다. 산만한 덩치의 사내가 콩알만한 바늘을 잡고 씨름하는 모습은 누가 봐도 우스꽝스러웠지만 형구의 눈빛만은 진지하기 짝이 없었다. 분이가 낮에 도망치다 찢어먹은 치맛자락을 꿰매기 위함이었다. 굳은 살박인 투박한 손가락 때문에 바늘귀를 꿰는 것조차 쉽지 않아 몇 번이나 침을 묻히고 눈을 찌푸려야 했다. 따끔 서툰 바느질 솜씨 탓에 손가락을 찔려 붉은 핏방울이 맺혔지만 형구는 아랑곳하지 않고 한 땀 한 땀 정성을 다해 바느질을 이어갔다. 지어미가 서툴면 지아비가 채워주면 되는 것이지. 부부란 본디 서로의 모자람을 기워주는 바느질 같은 게 아니겠나. 혼자 중얼거리며 형구는 삐뚤빼뚤하지만 튼튼하게 치마를 기워나갔다. 그는 단순히 옷을 깁는 것이 아니라 상처받은 분이의 마음을 그리고 아직은 미완성인 그들의 부부관계를 단단하게 깁고 있는 중이었다. 호롱불 심지가 타들어가며 탁탁 소리를 냈고 벽에 비친 형구의 거대한 그림자는 마치 분이를 감싸 안은 수호신처럼 든든해 보였다. 며칠 뒤 형구는 장날의 붓과 종이를 사들고 왔다. 분이야, 이리 와 앉거라. 형구는 밥상을 펴고 종이를 펼친 뒤 분이의 손에 붓을 쥐어주었다. 남들이 너를 무시하는 것은 네가 어려서가 아니라 아직 세상을 모르기 때문이다. 글을 배우고 이치를 깨우치면 그 누구도 너를 함부로 대하지 못할 것이다. 형구는 분이의 작은 손을 자신의 큰 손으로 감싸 쥐고 천천히 글자를 써 내려갔다. 이것은 하늘천, 저 높은 하늘을 뜻한다. 그리고 이것은 지아비, 부후, 바로 나를 뜻하는 게지. 분이는 형구의 땀 냄새와 먹 냄새가 섞인 묘한 향기를 맡으며 신기한 듯 글자를 따라 썼다. 처음에는 지렁이 기어가듯 삐뚤빼뚤하던 글씨가 형구의 지도 아래 조금씩 모양을 갖춰갔다. 형구는 분이가 글자 하나를 익힐 때마다 옳지, 잘한다. 역시 내 색시는 총명하구나. 하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고 그 칭찬에 분이의 어깨가 으쓱 올라갔다. 그렇게 낮에는 나무를 하고 밭을 갈며 밤에는 호롱불 아래서 분이에게 글을 가르치고
바느질을 대신하는 형구의 이중 생활이 시작되었다. 동네 사람들은 여전히 혀를 찼다. 나무꾼 주제의 계집애한테 글은 가르쳐서 뭐 하려고? 과거 급제라도 시킬 셈인가? 하지만 형구는 그들의 비웃음을 귓등으로 흘려들었다. 그는 분이를 단순히 밥 짓고 빨래하는 안악으로 키우고 싶지 않았다. 자신의 아내는 당당하고 기품 있는 여인으로 성장하길 바랐고,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이 기꺼이 걸음이 되고 발판이 되어야 한다고 믿었다. 어느 날 밤, 글 공부를 하던 분이가 꾸벅꾸벅 졸다가 형구의 무릎을 베고 잠이 들었다. 형구는 저린 다리를 펴지도 못하고 혹여나 아이가 깰까봐 숨죽여 앉아 있었다. 창호지 문 너머로 달빛이 스며들어 분이의 앳된 얼굴을 비추었다. 솜털이 보송보송한 그 얼굴을 내려다보며 형구는 속으로 다짐했다. 지금은 네가 나의 딸 같고 누이 같지만 언젠가 이 계절이 지나고 네 머리에 비녀를 꽂는 날이 오면 그때는 진정으로 나의 여인이 되어다오. 그때까지 나는 기다리고 또 기다릴 것이다. 천년 묵은 바위처럼 계절은 어김없이 흘러 찬 바람이 불고 눈이 내리는 겨울이 찾아왔다. 감감이 많이 필요한 계절이라 형구는 더욱 바빠졌고 분이 또한 조금씩 살림에 눈을 뜨기 시작했다. 여전히 밥을 태울 때도 있고 빨래를 덜 헹굴 때도 있었지만 더 이상 울거나 도망치지 않았다. 형구가 가르쳐준 대로 실수할 수도 있지요. 다시 하면 됩니다. 라고 당차게 말하며 씩씩하게 다시 솥을 닦고 빨래를 주물렀다. 어느 눈 내리는 날 형구가 꽁꽁 언 손을 호호 불며 들어오자 분이가 아랫목에 묻어두었던 따뜻한 밥 공기를 꺼내 내밀었다. 서방님, 춥지요? 손 좀 녹이세요. 그리고는 서툰 솜씨로 기운 버선을 형구에게 신겨주었다. 비록 바늘땀이 엉성하여 발가락이 불편했지만 형구에게 그 버선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귀한 선물이었다. 형구는 뜨거운 밥 공기를 쥐고 발에는 울퉁불퉁한 버선을 신은 채 바보처럼 허허 웃었다. 밖에서는 매서운 칼바람이 몰아쳤지만 두 사람이 마주 앉은 좁은 방 안에는 훈훈한 봄바람이 불고 있었다. 그것은 인내와 사랑으로 빚어낸 세상 그 어떤 난로보다 뜨거운 온기였다. 형구의 기다림은 헛되지 않았고 분이라는 작은 씨앗은 그의 사랑을 먹고 조금씩 아주 조금씩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 흐르는 계곡물에 머리를 감는 여인의 뒷모습이 한 폭의 수묵화처럼 고요하면서도 숨막히게 아름다웠다. 검고 윤기 나는 머리카락이 물살을 따라 굽이치듯 흘러내렸고 하얀 목덜미는 따가운 여름 햇살 아래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다. 형구는 지게를 내려놓는 것도 잊은 채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황급히 고개를 돌렸다. 가슴이 쿵쾅거려 숨조차 제대로 쉴 수가 없었다. 5년이라는 세월은 철부지 꼬마였던 분이를 눈부신 여인으로 빚어놓았다. 17이 된 분이는 이제 더 이상 밥을 태우지도 물동이를 깨뜨리지도 않았으며 오히려 마을 처녀들 중에서도 가장 맵시 있고 단아한 자태를 뽐내고 있었다. 형구는 자신의 거칠고 투박한 손을 내려다보았다. 흙투성이에 굳은 살이 박이니 손이 저토록 고운 꽃을 꺾어도 되는 것일까. 죄책감과 알 수 없는 욕망이 뒤엉켜 형구의 속을 시커멓게 태웠다. 그는 짐짓 헛기침을 크게 하며 인기척을 냈다. 크흠, 분이야. 산에서 내려오는 길이다. 물놀이가 너무 과하면 풍산이라. 형구의 목소리는 짐짓 엄했으나 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분이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형구를 바라보았다. 물에 젖은 머리카락을 한쪽으로 쓸어 넘기며 짓는 미소가 햇살보다 더 환했다. 오셨어요, 서방님. 물이 참 시원해요. 서방님도 등목이라도 하시지요. 그 목소리는 꾀꼬리처럼 청아했으나 형구의 귀에는 마치 유혹의 속삭임처럼 들려와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다. 아니다, 되었다. 내 먼저 들어가 마당이나 쓸련다. 형구는 도망치듯 자리를 피했다. 예전에는 분이의 머리를 직접 감겨주기도 하고 등을 밀어주기도 했었다.
그러나 이제는 분이의 옷자락이 스치기만 해도 화들짝 놀라 물러서는 것이 형구였다. 그것은 분이를 향한 마음이 식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걷잡을 수 없이 커져버린 연심이 혹여나 아이를 다치게 할까 두려워서였다. 형구는 자신을 여전히 아버지 같은 서방님으로만 여기는 분이에게 사내의 욕정을 품는 것은 짐승이나 할 짓이라며 매일 밤 스스로를 채찍질하고 있었다. 그날 밤 마루에 앉아 집신을 삼고 있는 형구의 곁으로 분이가 다가와 앉았다. 창포물에 감은 머리카락에서 은은한 향기가 풍겨와 형구의 코끝을 간지럽혔다. 서방님, 왜 요즘은 저에게 글을 가르쳐 주지 않으세요? 밤마다 옛날 이야기도 안 해주시고. 분이가 섭섭한 듯 입을 삐죽이며 물었다. 형구는 집신에만 시선을 고정한 채 무뚝뚝하게 대답했다. 너도 이제 다 컸으니 남녀가 유별한 법이다. 내 곁에 너무 가까이 붙어 있으면 남들 보기에 좋지 않다. 그 말은 형구의 진심이 아니었으나 달리 할 말이 없었다. 그러자 분이가 하던 일을 멈추고 형구의 투박한 손등 위에 자신의 하얀 손을 포개어 올렸다. 형구의 손이 움찔하며 멈췄다. 서방님은 제가 아직도 철없는 어린애로 보이시나요? 남들 시선이 무엇이 중요해요. 저는 서방님의 아내인걸요. 분이의 눈빛은 더 이상 아이의 것이 아니었다. 그 속에는 원망과 그리움, 그리고 뜨거운 무언가가 일렁이고 있었다. 형구는 그 눈빛을 마주하기가 버거워 슬그머니 손을 빼내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밤이 깊었다. 들어가 자거라. 매정하게 돌아선 형구였지만 방에 들어와서도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린 듯 허전하고 시려왔다. 그러던 중 하늘이 형구의 마음을 알기라도 한 듯 며칠째 장대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눅눅한 장마철 습기와 고된 노동이 겹친 탓일까. 무쇠 같던 형구의 몸에 탈이 나고 말았다. 산에서 나무를 하고 내려오던 길에 갑작스러운 한기가 들더니 집에 도착하자마자 마당에 쓰러지고 만 것이다. 서방님, 서방님, 놀란 분이가 뛰어나와 빗물 섞인 진흙탕에 쓰러진 형구를 부둥켜 안았다. 형구의 몸은 불덩이처럼 뜨거웠고 입에서는 헛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분이는 자신의 갸짚은 몸으로 거구의 형구를 낑낑거리며 방 안으로 옮겼다. 젖은 옷을 벗기고 마른 수건으로 몸을 닦아내는 분이의 손길이 바쁘게 움직였다. 그러나 형구의 고열은 좀처럼 내리지 않았고 그는 추위에 몸을 사시나무 떨듯 떨며 이를 딱딱 부딪혔다. 추워, 춥다. 형구는 무의식 중에 중얼거리며 몸을 웅크렸다. 약을 다려올 시간도 의원을 부르러 갈 경황도 없었다. 밖에는 천둥 번개가 치고 비바람이 몰아쳐 한치 앞도 분간할 수 없는 밤이었다. 분이는 아궁이에 불을 지피려 했으나 장작마저 젖어 있어 불이 잘 붙지 않았다. 방 안의 냉기는 점점 심해졌고 형구의 입술은 파랗게 질려가고 있었다. 분이는 결단이 선 듯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그녀는 주저없이 자신의 저고리 고름을 풀고 머리에 묶고 있던 댕기를 스르르 풀어내렸다. 칠흑 같은 머리카락이 어깨를 덮으며 흘러내렸다. 분이는 속치마 차림으로 이불 속으로 들어가 덜덜 떨고 있는 형구의 차가운 몸을 와락 끌어안았다. 자신의 체온으로 형구를 녹이려는 필사적인 몸짓이었다. 뜨거운 형구의 몸과 따뜻한 분이의 몸이 맞닿자 형구의 떨림이 조금씩 잦아들기 시작했다. 가지 마라, 분이야, 가지마. 열에 들뜬 형구가 헛소리처럼 분이의 이름을 불렀다. 그 애절한 목소리에 분이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려 형구의 가슴을 적셨다. 안 가요. 아무데도 안 가요. 서방님 곁에 있을 거예요. 분이는 형구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속삭였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형구가 왜 자신을 멀리하려 했는지, 왜 그토록 차갑게 굴었는지, 그것은 자신을 밀어내기 위함이 아니라 너무나 아끼고 사랑해서 차마 닿지 못하는 안타까움이라는 것을 분이는 형구의 널찍한 등을 쓸어내리며 5년 전 자신의 젖은 발을 닦아주던 그 투박한 손길을 떠올렸다.
이제는 내가 당신을 지킬 차례라고. 당신이 나를 키워주었으니 이제는 내가 당신의 여자가 되어 품어주겠노라고 다짐했다. 비바람 소리가 요란한 밤. 좁은 방 안에서 두 사람의 숨결은 하나로 섞여들었고 분이는 밤새 형구의 곁을 지키며 그에게 생명의 온기를 불어넣었다. 새벽녘이 되자 비가 그치고 거짓말처럼 맑은 햇살이 창호지 문틈으로 스며들었다. 형구는 무거운 눈꺼풀을 힘겹게 들어 올렸다. 머리가 깨질 듯 아팠지만 몸의 한기는 사라지고 없었다. 그리고 눈앞에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져 있었다. 자신의 품 안에 분이가 곤히 잠들어 있었던 것이다. 풀어 헤쳐진 머리카락, 얇은 속적삼 차림의 분이가 자신의 가슴에 뺨을 대고 새근거리고 있었다. 형구는 소스라치게 놀라 몸을 일으키려 했으나 분이가 자신의 허리를 꼭 끌어안고 있어 움직일 수가 없었다. 그때 분이의 감긴 눈에서 눈물이 한 방울 또르르 흘러내리는 것을 본 형구의 심장이 파출듯이 뛰었다. 밤새 자신을 간호하느라 지쳐 쓰러진 아이. 아니, 여인. 형구는 떨리는 손을 들어 조심스럽게 분이의 뺨을 어루만졌다. 더 이상 아이의 볼이 아니었다. 부드럽고 따뜻한 여인의 살결이었다. 그 손길에 분이가 눈을 떴다. 잠에서 덜 깬 몽롱한 눈빛이 형구와 마주쳤다. 형구는 황급히 손을 거두려 했으나 분이가 그 손을 잡아 자신의 볼에 다시 가져다 대었다. 깨어나셨어요, 서방님. 이제 열은 좀 내리셨나요? 분이의 목소리는 잠겨 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고 다정했다. 형구는 붉어진 얼굴로 시선을 어디다 두어야 할지 몰라 허공을 응시하며 더듬거렸다. 이게 무슨... 우리가 어찌하여 이러고... 형구의 당황한 모습에 분이는 피식 웃음을 터뜨리며 몸을 일으켰다. 그러나 입을 밖으로 나오지는 않고 형구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다. 서방님이 얼어 죽을 것 같아 제가 안아드렸습니다. 부부 사이에 흉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당돌하면서도 수줍음이 섞인 분이의 말에 형구는 말문이 막혔다. 언제 이렇게 커서 언제 이렇게 대담해졌단 말인가. 형구는 마른 침을 삼키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분이야, 나는 늙고 가진 것 없는 놈이다. 너는 이제 꽃처럼 피어나는 나이고 네가 원한다면 더 좋은 혼처를 알아봐 줄 수도 있다. 내 욕심으로 너를 붙잡아 두는 것이 아닌가 싶어. 형구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분이가 형구의 입을 자신의 손으로 막았다. 서방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를 살린 것도 서방님이고 저를 키운 것도 서방님입니다. 제 꽃신을 사주신 분도 제게 글을 가르쳐 주신 분도 서방님이시고요. 5년 전 그날 서방님이 제 손을 잡은 순간부터 저는 서방님의 여인이었습니다. 분이의 눈망울에 그렁그렁한 눈물이 맺혔다. 기다려 주신 것 압니다. 제가 클 때까지, 제 마음이 자랄 때까지 참아주신 것도 압니다. 하지만 이제는 기다리지 마세요. 저 다 컸습니다. 서방님의 아내가 되고 싶습니다. 분이의 진심 어린 고백은 형구의 가슴속에 쌓여있던 둑을 무너뜨렸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감정을 숨길 수도 피할 수도 없음을 깨달았다. 형구는 분이의 손을 잡고 있던 자신의 손에 힘을 주어 그녀를 와락 끌어안았다.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내 너를 평생 은혜하고 또 은혜하마. 형구의 굵은 눈물이 분이의 어깨 위로 떨어졌다. 5년 동안 꾹꾹 눌러왔던 사랑이 본물 터지듯 터져 나왔다. 분이 역시 형구의 품에 안겨 행복한 눈물을 흘렸다. 두 사람은 서로의 심장 소리를 들으며 이제는 부녀와 같았던 관계를 넘어 진정한 연인으로 부부로 다시 태어나고 있었다. 방 안을 가득 채운 아침 햇살이 두 사람을 축복하듯 비추었고 마당의 늙은 누렁이도 기분 좋은 듯 컹컹 지저대었다. 그날 이후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형구는 더 이상 분이를 피하지 않았고 분이 역시 형구를 대하는 태도에 수줍음과 애정이 묻어났다. 밥상을 마주하고 앉으면 눈이 마주칠 때마다 얼굴을 붉히면서도
미소를 감추지 못했다. 형구는 틈만 나면 산에서 예쁜 산딸기를 따오거나 나무를 깎아 만든 비녀를 선물하며 투박하게나마 사랑을 표현했다. 분이는 그런 형구를 위해 정성껏 밥을 짓고 해진 옷을 기우며 행복해했다.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쑥덕거렸지만 이제 두 사람에게는 그 어떤 말도 상처가 되지 않았다. 그들은 둘만의 세상에서 더없이 견고한 사랑을 쌓아가고 있었다. 그러나 행복에는 늘 시기가 따르는 법일까. 분이의 미모에 대한 소문은 바람을 타고 읍내까지 퍼져나갔고 그 소문은 결코 들어서는 안 될 사람의 귀에까지 들어가고 말았다. 어느 날 장터에 나갔다 돌아오는 길 형구와 분이의 앞을 험상류는 사내들이 가로막았다. 어이 털보, 자네 마누라가 그렇게 절색이라며 우리 대감마님께서 한번 보고 싶어 하시는데 같이 좀 가주어야겠어. 사내들의 입꼬리가 비릿하게 올라가 있었다. 형구는 본능적으로 분이를 등 뒤로 숨기며 손에 든 도끼자루를 꽉 움켜쥐었다. 평화롭던 그들의 일상에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다. 탐욕스러운 세상이 기어코 이 순박한 부부를 시험하려 들고 있었다. 형구의 눈빛이 매섭게 빛났다. 내 목숨을 걸어서라도 지키리라. 5년 전에는 묵묵히 참아냈던 그였지만 이제는 달랐다. 그는 더 이상 죄인처럼 고개 숙인 나무꾼이 아니라 사랑하는 여인을 지켜야 할 한 지압이었기 때문이다. 네 이놈들, 감히 누구 몸에 손을 대느냐. 형구의 호통 소리가 지리산 호랑이의 포효처럼 장터 어귀를 뒤흔들었다. 그 서슬퍼런 기세에 분이를 낚아채려던 왈패들이 흠칫하며 뒷걸음질 쳤다. 형구의 손에 들린 도끼날이 서슬퍼런 빛을 뿜어내고 있었고 핏발선 그의 눈은 금방이라도 상대를 찢어밟길 듯 살기로 이글거렸다. 그러나 왈패들의 우두머리로 보이는 곰보 자국이 흉하게 패인 사내가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품속에서 관아의 직인이 찍힌 문서를 꺼내들었다. 이놈 보게. 관아의 명을 거역하고 살인이라도 저지를 셈인가. 최참봉 어르신께서 내 놈이 빚 대신 데려간 계집아이를 불법으로 감금하고 욕보였다고 고발하셨다. 내 놈이 떳떳하다면 도끼를 놓고 관아로 가서 사또 나리 앞에서 시시비비를 가리면 될 일 아닌가. 불법 감금이라니, 욕보였다니, 말도 안 되는 억지였으나 관아의 포졸들까지 창을 겨누며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여기서 도끼를 휘두른다면 역적으로 몰려 분이까지 위험해질 것이 자명했다. 형구는 이를 바득 깔며 도끼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흙먼지가 일었다. 좋소. 내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으니 관아로 가리다. 허나 내 아내의 몸에 손가락 하나라도 댄다면 그땐 귀신이 되어서라도 내 놈들의 씨를 말릴 것이다. 형구는 스스로 포승줄을 받으면서도 분이를 향한 시선을 거두지 않았다. 분이는 사색이 되어 형구의 옷자락을 붙잡으려 했으나 왈패들이 거칠게 그녀를 떼어놓았다. 서방님, 서방님, 분이의 절규가 메아리처럼 울려 퍼지는 가운데 형구는 죄인 아닌 죄인이 되어 관아로 끌려갔다. 관아의 마당, 동원 앞에는 이미 소문을 듣고 몰려온 구경꾼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다. 그들 중에는 며칠 전 우물가에서 분이를 비웃던 아낙네들도 장터에서 형구를 조롱하던 건달들도 섞여 있었다. 형구는 형틀 앞에 무릎이 꿇린 채 앉혀졌고 그 옆에는 비단 옷을 입고 거만하게 부채질을 하고 있는 최참봉이 앉아 있었다. 최참봉은 이 고을에서 제일 가는 부자이자 탐욕스럽기로 소문난 자로 분이의 미모에 흑심을 품고 이 모든 일을 꾸민 장본인이었다. 곧이어 사또가 위험 있는 표정으로 등장하여 좌정을 하자 장내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죄인 김영구는 듣거라. 너는 5년 전 빚을 갚지 못한 아비에게서 어린 계집아이를 억지로 빼앗아다가 혼례라는 명목하에 짐승 같은 욕정을 채우고 노예처럼 부려먹었다는 고변이 들어왔다. 이에 대해 할 말이 있느냐? 사또의 추상 같은 신문에 형구는 고개를 번쩍 들었다. 억울함에 목이 메었으나 그는 최대한 차분하고 또렷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사또나리 천부당 만부당한 말씀입니다. 소인은 5년 전 기방으로 팔려갈 위기에 처한 아이를 구하기 위해 제 전 재산을 털어 빚을 갚아주었을 뿐 결코 억지로 빼앗은 적이 없습니다. 또한 지난 5년 동안 아이를 제 딸처럼 누이처럼 금지옥엽으로 키웠으며 아이가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손가락 하나 대지 않겠다고 하늘에 맹세하고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형구의 당당한 태도에 구경꾼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그러자 최찬봉이 부채를 탁 접으며 끼어들었다. 허허, 사또나리, 저놈의 혓바닥이 참으로 매끄럽지 않습니까? 다 늙은 호라비가 핏덩이 같은 계집을 데려다 놓고 손끝 하나 안 댔다니. 지나가던 개가 웃을 일입니다. 게다가 저놈은 양반 가문의 예법도 모르는 상놈 주제에 감히 어린아이를 희롱하여 인륜을 저버렸으니 이는 강상죄에 해당합니다. 마땅히 곤장을 쳐서 자백을 받아내고 저 불쌍한 계집아이는 관아에서 거두거나 덕망 있는 집안 자신을 지칭함으로 보내 교화시켜야 할 것입니다. 최찬봉의 눈은 음흉한 욕망으로 번들거리고 있었다. 그는 형구를 죄인으로 몰아처벌하고 그 틈을 타 분이를 자신의 첩으로 삼으려는 속셈이었다. 사또는 형구와 최찬봉을 번갈아 보며 고민에 잠겼다. 법리적으로는 형구에게 불리할 것이 없었으나 최찬봉의 뒷배와 뇌물을 무시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사또가 주저하는 사이 형구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다시 입을 열었다. 나리, 짐승도 제 새끼는 귀하게 여길 줄 압니다. 하물며 사람인 제가 어찌 제가 거둔 아이를 짐승처럼 대했겠습니까? 저기 모인 마을 사람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제가 비록 가난하고 무식한 나무꾼이나 단 한 번이라도 분이에게 험한 꼴을 보인 적이 있는지 말입니다. 형구의 외침에 구경꾼들 사이에서 침묵이 흘렀다. 그들은 형구가 분이를 업고 다니며 엿을 사주던 모습, 밤새 바느질을 하던 모습을 보아왔다. 비록 뒤에서 흉은 보았을지언정 형구의 지극정성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다. 그때 군중을 해치고 한 여인이 형틀 앞으로 뛰쳐나왔다. 하얀 소복을 입은 분이었다. 왈패들에게 끌려갔다가 간신히 도망쳐온 듯 머리는 헝클어지고 신발 한 짝은 벗겨진 상태였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서슬퍼런 칼날처럼 빛나고 있었다. 사또나리, 제 지아비는 죄가 없습니다. 분이가 형구의 앞을 가로막으며 무릎을 꿇고 외쳤다. 그 가녀린 등은 마치 태산을 막아서는 듯 결연해 보였다. 형구가 놀라 분이야, 여기는 네가 올 곳이 아니다. 라고 만류했으나 분이는 형구의 손을 꽉 잡으며 고개를 저었다. 이 사람은 짐승이 아닙니다. 지난 5년 저를 굶기지 않기 위해 자신의 밥을 덜어주었고 저를 춥지 않게 하기 위해 자신의 옷을 벗어주었습니다. 그를 가르쳐 주어 세상을 알게 해주었고 기다림을 통해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분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또렷하게 관아 마당에 울려 퍼졌다. 그녀는 최찬봉을 노려보며 말을 이었다. 저 늙은이가 탐내는 것은 제 몸뚱어리일지 모르나 제 마음과 영혼은 이미 5년 전부터, 아니 태어날 때부터 입은 것이었습니다. 만약 이분을 죄인이라 하여 벌하신다면 저 또한 함께 벌을 받겠습니다. 이분이 도둑이라면 저 또한 작물을 취한 공범일 것이고 이분이 짐승이라면 그 짐승을 사랑한 저 또한 짐승일 테니까요. 분이의 절절한 고백에 구경꾼들 사이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려왔다. 우물가에서 분이를 놀렸던 칠성내도 앞치마로 눈물을 훔치며 그래, 맞아. 형구 그 사람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색시한테 끔찍했지. 라고 중얼거렸다. 분위기가 반전되자 최찬봉은 당황하여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다. 이런 발칙한 년이 어디서 감히 어른 앞에서 말대꾸냐. 내년도 저놈에게 홀려서 제정신이 아니구나. 최찬봉이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이미 민심은 그를 떠난 뒤였다. 사또 역시 분이의 기계와 두 사람의 진심의 마음이 움직였다. 그는 헛기침을 하며 최찬봉을 향해 물었다. 최찬봉, 자네는 저들이 부적절한 관계라고 했으나 내 보기에 두 사람은
그 어떤 부부보다 깊은 정으로 맺어진 듯하네. 또한 자네가 제출한 고발장에는 저자가 아이를 학대했다고 되어 있는데 저 여인의 혈색과 옷차림을 보아하니 학대는커녕 귀하게 자란 태가 나는구먼. 무고죄가 얼마나 무거운지 아는가. 사또의 서슬퍼런 지적에 최참봉은 식은땀을 흘리며 말을 더듬었다. 아니 그게. 소인은 그저 풍기를 문란케 하는 것을 바로잡고자 그때 형구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포승줄에 묶인 채였지만 그의 풍채는 그 어느 때보다 거대해 보였다. 그는 사또가 아닌 마을 사람들을 향해 돌아섰다. 여러분, 제가 나이 어린 신부를 데려와 사는 것이 눈꼴시고 못마땅하셨을 겁니다. 도둑놈이라 욕하셔도 좋습니다. 허나 저는 이 아이의 젊음을 훔친 것이 아니라 이 아이가 험한 세상에서 꺾이지 않고 피어날 시간을 지켜주고 싶었습니다. 5년을 하루같이 기다렸습니다. 이제 이 아이는 어엿한 여인이 되었고 저 또한 한 여자의 지아비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고자 합니다. 부디 저희를 굽어 살펴주십시오. 형구는 무릎을 꿇고 깊이 머리를 조아렸다. 그 투박한 등 위로 뜨거운 햇살이 내리쬐었다. 형구의 진심 어린 호소는 얼음장 같던 사람들의 마음을 완전히 녹여버렸다. 누군가 형구 풀어줘라 하고 소리치자 여기저기서 맞다. 억울한 사람 잡지 마라. 최참봉이 욕심부린 거다. 나는 외침이 터져나왔다. 사또는 군중의 함성을 들으며 판결을 내렸다. 죄인 김영구는 무죄다. 또한 최참봉은 근거 없는 낭설로 선량한 백성을 모함하고 관할을 기망하였으니 곤장 10대를 치고 벌금형에 처한다. 그리고 김영구와 분이는 정식으로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임을 관아가 보증하니 앞으로 그 누구도 이들을 회방 놓지 말라. 만세, 사또 나리 만세,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최참봉은 포졸들에게 끌려가며 비명을 질렀고 형구의 포승줄이 풀렸다. 형구는 자유가 된 손으로 멍하니 서 있는 분이를 와락 끌어안았다. 고생했다. 정말 고생했다, 분이야. 형구의 굵은 눈물이 분이의 목덜미를 적셨다. 분이 역시 형구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엉엉 울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억압받던 서름이 씻겨 내려가는 해방의 눈물이었다. 두 사람은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참을 흐느꼈다. 그 모습은 마치 폭풍우가 지나간 자리에 굳건히 서 있는 두 그루의 나무와도 같았다. 뿌리가 얽히고 가지가 얽혀 이제는 그 무엇으로도 떼어놓을 수 없는 열리지가 된 것이다. 사람들이 박수를 치며 두 사람을 에워쌌다. 칠성내가 다가와 분이의 손을 잡으며 사과했다. 미안하다, 세댁. 내가 신보가 고약해서 쓸데없는 소리를 했어. 이렇게 마음 씀씀이가 고운 줄도 모르고 분이는 눈물을 닦으며 환하게 웃어주었다. 아니에요, 아주머니. 이제라도 알아주셨으니 되었습니다. 형구는 분이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사람들에게 고개 숙여 인사했다. 그날 관아 마당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그 어느 때보다 길고도 짧았다. 석양은 붉게 타오르고 있었고 두 사람의 그림자는 하나로 합쳐져 길게 드리워졌다. 그러나 사건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집으로 돌아온 그날 밤 형구는 분이를 앉혀두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분이야, 오늘 관아에서 네가 한 말 진심이더냐? 내가 늙고 가진 것 없어도 정말로 나를 지아비로 섬길 수 있겠느냐? 분이는 호롱불 아래서 붉어진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고는 장롱 깊숙한 곳에서 무언가를 꺼내왔다. 그것은 5년 전 형구가 장터에서 사주었던 색동댕기였다. 분이는 그 댕기를 형구에게 내밀며 수줍게 말했다. 서방님, 5년 전에는 이 댕기가 제 머리를 묶어주었지만 이제는 이 댕기로 서방님과 저의 인연을 묻고 싶습니다. 저 서방님의 진짜 아내가 되고 싶어요. 이제는 기다리지 마시고 저를 안아주세요. 형구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5년 동안 억눌러왔던 사랑과 욕망, 그리고 책임감이 뒤섞여 소용돌이 쳤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분이의 댕기를 받아들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분이에게 다가갔다. 호롱불이 바람에 일렁이며 두 사람의 그림자를 벽에 비추었다. 형구의 거친 손이 분이의 고운 얼굴을 감싸쥐었고 분이는 눈을 감으며 그의 손길을 받아들였다. 밖에서는 풀벌레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고 밤하늘의 달은 구름 뒤로 숨어 두 사람의 첫날 밤을 지켜주었다. 은혜한다 분이야. 내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너를 지키고 사랑하마. 형구의 낮은 고백과 함께 호롱불이 꺼졌다. 길고 긴 인내의 시간이 끝나고 마침내 두 사람의 진정한 사랑이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다. 세상의 편견과 탐욕을 이겨낸 그들의 사랑은 어둠 속에서 더욱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사람들은 형구의 집 앞에 놓인 집신 한 켤레와 꽃신 한 켤레가 나란히 놓여 있는 것을 보았다. 흑투성이 집신은 꽃신을 보호하듯 바깥쪽에, 꽃신은 집신에 의지하듯 안쪽에 놓여 있었다. 그것은 세상 그 어떤 말보다 더 확실하게 두 사람의 사랑을 증명하고 있었다. 이제 누구도 그들을 늙은 도둑놈이나 철없는 꼬마 신부라 부르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시련을 통해 단단해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부부였기 때문이다. 관아에서의 소동이 있고 난 뒤 마을의 공기는 씻은 듯이 달라져 있었다. 형구와 분이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눈빛에 서려 있던 경멸과 조소는 어느새 부러움과 경외감으로 바뀌어 있었다. 아이고, 김서방. 오늘 나무는 좀 많이 했나? 우리 밭에서 캔 고구마 좀 쪄왔으니 색시랑 같이 먹게. 칠성내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 고구마 바구니를 살인문 너머로 건네며 살갑게 웃었다. 예전 같으면 분이의 흉을 보느라 바빴을 입이 이제는 칭찬을 늘어놓느라 바빴다. 어쩜 색시가 갈수록 훤해져. 김서방이 아주 물고 빨고 금지옥엽으로 키운 보람이 있네 있어. 그 너스레의 형구는 뒷머리를 긁적이며 허허 웃기만 했고 마루에서 바느질하던 분이는 얼굴을 붉히며 수줍게 목례를 했다. 세상 인심이란 것이 본디 간사하여 바람 부는 대로 눕는 갈대와 같다지만 두 사람의 진심이 만들어낸 훈풍은 그 갈대숲조차 따뜻하게 감싸 안고 있었다. 형구의 집마당에는 이제 쑥떡공론 대신 이웃들이 오가며 나누는 정겨운 안부 인사가 가득 채워졌다. 가을거지가 끝나고 국화 향기가 진동하던 어느 날 형구와 분이는 조촐하지만 뜻깊은 다시 쓰는 혼례를 올렸다. 5년 전 쫓기듯 급하게 치렀던 혼례가 분이를 살리기 위한 구명줄이었다면 이번 혼례는 두 사람이 진정한 부부로서 하늘과 땅 앞에 맹세하는 결실의 의식이었다. 마당 한가운데 정화수 한 그릇을 떠놓고 올린 소박한 예식이었으나 그 의미만은 천금보다 무거웠다. 동네 사람들이 십시일반으로 모아준 쌀과 과일이 상에 올랐고 칠성내가 아끼던 비단, 천으로 분이의 새 저고리를 지어주었다. 형구는 자신이 직접 깎아 만든 박달나무 기러기 한 쌍을 분이에게 건넸다. 분이야, 기러기는 한 번 짝을 맺으면 생명이 다할 때까지 그 의리를 지킨다고 한다. 나 김영구, 비록 가진 것 없는 나무꾼이나 내 남은 생을 다 바쳐 너의 든든한 날개가 되고 쉴 곳이 되어주마. 투박한 형구의 고백에 분이는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다. 분이는 곱게 쪽진 머리에 형구가 선물했던 비녀를 꽂고 맑은 술 한 잔을 형구에게 올렸다. 서방님, 철없는 아이를 거두어 여인으로 만들어주셨으니 이제 저는 서방님의 그림자가 되어 어둠을 함께 걷고 서방님의 지팡이가 되어 험한 길을 함께 가겠습니다.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아니 다음 생에서도 서방님의 아내가 되겠습니다. 두 사람이 맞절을 올리자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의 박수갈채가 쏟아졌다. 누군가는 코를 훌쩍였고 누군가는 잘 사시오. 김서방, 이제 진짜 장가 같네 하며 덕담을 던졌다. 형구의 억센 손과 분이의 고운 손이 맞잡혔을 때 그들은 더 이상 보호자와 피보호자가 아닌 세상을 함께 헤쳐나갈 동등한 반려자였다.
가을 햇살이 그들의 어깨 위로 금가루처럼 쏟아져 내렸고 마당의 감나무에는 붉게 익은 감들이 주렁주렁 매달려 그들의 풍요로운 앞날을 축복하는 듯했다. 신혼의 단꿈은 꿀보다 달고 엿가락보다 끈끈했다. 형구는 이제 산에서 나무를 할 때도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에 힘든 줄을 몰랐다. 도끼질 한 번의 분이의 웃음을 생각하고 톱질 한 번에 분이와 함께 먹을 저녁밥을 떠올렸다. 해가 뉘엿뉘엿질 때쯤 지게 가득 땔감을 싣고 산을 내려오면 멀리서부터 밥 짓는 연기가 피어오르는 우리 집이 보였다. 살인문 앞까지 마중 나온 분이가 서방님 오셨어요? 하며 수건으로 땀을 닦아줄 때면 형구는 자신이 황제보다 더 행복한 사내라고 느꼈다. 방 안에는 늘 온기가 감돌았고 반질반질 윤이 나는 장독대와 가지런히 정돈된 살림살이에는 분이의 야무진 손길이 묻어 있었다. 분이는 더 이상 밥을 태우는 실수를 하지 않았다. 그녀가 끓여내는 된장찌개는 구수하고 깊은 맛이 났고 형구의 해진 옷을 기워내는 솜씨는 장터의 침선비 못지않게 정교해졌다. 밤이 되면 두 사람은 호롱불 아래서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었다. 형구는 산에서 본 신기한 약초나 짐승 이야기를 해주었고 분이는 낮 동안 있었던 마을의 소소한 일들을 종알거렸다. 가끔 형구가 글을 읽어주면 분이는 그 어깨에 기대어 귀를 기울이다가 스르르 잠이 들곤 했다. 그러면 형구는 잠든 아내의 얼굴을 한참이나 바라보며 그녀의 볼에 난 작은 솜털 하나, 길게 뻗은 속눈썹 하나까지 눈에 담았다. 고맙다. 내 곁에 있어줘서 정말 고맙다. 형구의 투박한 손가락이 조심스럽게 분이의 뺨을 스치면 분이는 꿈결에서도 미소를 지으며 형구의 품으로 파고들었다. 그들의 사랑은 요란하게 타오르는 불꽃이라기보다는 은근하게 오래도록 온기를 전하는 아랫목의 숯불과도 같았다. 기다림의 시간이 길었던 만큼 그 깊이와 넓이는 헤아릴 수 없이 깊었다. 다시 돌아온 단오. 마을은 또다시 축제 분위기로 들썩였다. 5년 전 형구가 어린 분이를 등에 업고 사람들의 비웃음을 사며 걸었던 그 길이었다. 하지만 오늘 두 사람의 모습은 그때와는 사뭇 달랐다. 형구는 깨끗한 무명 바지 저고리에 갓을 쓰고 있었고 분이는 연분홍 치마에 옥색 저고리를 입고 곱게 단장한 모습이었다. 무엇보다 달라진 것은 그들의 태도였다. 형구는 더 이상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당당하게 어깨를 펴고 걸었으며 분이는 형구의 등 뒤가 아닌 옆에 나란히 서서 그의 팔짱을 끼고 있었다. 서방님, 저기 보세요. 그네 터는 여전하네요. 분이가 옛 추억을 떠올리며 웃자 형구도 마주보며 미소 지었다. 그러게 말이다. 그때는 네가 저 그네를 타고 싶어 발을 동동 구르곤 했지. 지나가는 사람들이 두 사람을 보며 수군거렸지만 이번에는 비난이 아닌 찬사였다. 저기 봐, 김서방 내외야. 정말 선남선녀가 따로 없네. 어쩜 저렇게 다정할까? 우리 영감은 밥 달라 소리밖에 안 하는데. 장터의 엿장수 좌판 앞에 이르자 형구는 걸음을 멈췄다. 5년 전 엿장수에게 비아냥을 들으면서도 호박엿을 샀던 그 자리였다. 엿장수는 바뀌어 있었지만 달콤한 엿냄새는 그대로였다. 이보시오. 여기 제일 달고 맛난 호박엿 하나 주시오. 형구가 익숙하게 주문하자 분이가 서방님, 저는 이제 어린애가 아닌데요. 하며 짐짓 타박하는 척했다. 하지만 형구는 빙그레 웃으며 큼지막한 엿을 받아 분이의 입에 물려주었다. 나에게 너는 할머니가 되어도 가장 예쁜 내 색시이자 달콤한 엿을 사주고 싶은 귀한 사람이다. 어서 먹어보거라. 그때보다 더 단지, 덜 단지. 분이는 입안 가득 퍼지는 달콤함에 눈을 감고 행복한 표정을 지었다. 달아요, 서방님. 그때보다 1000배는 더 달아요. 두 사람은 엿을 나눠 먹으며 사람들로 북적이는 장터 길을 걸었다. 잡은 손에서 전해져 오는 온기가 엿보다 더 끈끈하게 두 사람을 이어주고 있었다. 해질녘이 되어 집으로 돌아가는 산길. 분이의 걸음이 조금씩 느려지더니 이내 가쁜 숨을 몰아쉬며 자리에 멈춰섰다.
분이야, 어디 불편하냐? 발이 아프냐? 형구가 놀라 걱정스럽게 묻자 분이는 땀이 맺힌 이마를 닦으며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은 평소보다 조금 창백해 보였다. 형구는 주저없이 등을 내밀었다. 업히거라. 힘들면 억지로 걷지 말고 내 등에 업혀. 내 등은 평생 너를 위해 비워둔 것이다. 5년 전처럼 다시 분이를 업으려는 형구의 모습에 분이는 망설이다가 이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서방님, 사실은 저 혼자가 아니에요. 응? 그게 무슨 소리냐? 혼자가 아니라니? 형구가 이해를 못하고 되묻자 분이는 붉어진 얼굴로 배에 손을 얹으며 속삭였다. 제 뱃속에 서방님과 저를 닮은 아기가 자라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고 힘이 드네요. 순간 형구는 벼락이라도 맞은 듯 멍하니 서 있다가 이내 도끼 눈을 뜨고 분이를 쳐다보았다. 진짜냐? 정말로 우리에게 아이가 생긴 것이냐? 분이가 수줍게 고개를 끄덕이자 형구는 세상을 다 얻은 듯한 표정으로 환호성을 질렀다. 으하하하. 내가 아비가 된다니. 우리 분이가 어미가 된다니. 고맙다. 정말 고맙다. 형구는 그 자리에서 덩실덩실 춤이라도 출 기세였다. 산속의 새들이 놀라 푸드덕거릴 정도로 그의 목소리는 우렁찼다. 형구는 그 어느 때보다 조심스럽고 경건한 자세로 분이를 등에 업었다. 이제는 둘이 아니라 셋이구나. 내 등에도 두 사람 몫의 무게가 실렸으니 더 힘을 내서 걸어야겠어. 형구의 등은 여전히 넓고 따뜻했지만 그곳에 업힌 분이의 마음은 예전과는 달랐다. 5년 전에는 세상의 비바람을 피하기 위한 피난처였다면 지금은 행복을 싣고 미래로 나아가는 가마와도 같았다. 서방님, 무겁지 않으세요? 분이가 귓가에 속삭이자 형구는 고개를 저으며 힘차게 발걸음을 옮겼다. 무겁기는커녕 구름 위를 걷는 것 같구나. 네가 내 등에 엎여 있다는 것만으로도 나는 천하장사가 된 기분이다. 형구는 뱃속의 아이에게도 들리도록 다정하게 말을 건넸다. 아가야, 잘 듣거라. 내 어미는 세상에서 가장 훌륭하고 아름다운 여인이다. 그리고 이 아비는 너희 둘을 위해서라면 하늘의 별이라도 따다 바칠 준비가 되어 있단다. 붉게 타오르는 노을 속으로 아내를 업은 남편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흙길을 밟는 형구의 발자국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려왔고 그 리듬에 맞춰 분이의 자장가 소리가 숲속에 은은하게 울려 퍼졌다. 그것은 단순한 귀갓길이 아니라 인생이라는 긴 여행길을 함께 걸어가는 두 사람의 아름다운 행진이었다. 세상 사람들은 형구를 보고 미련하다 했고 분이를 보고 불행하다 했으나 그들은 결국 가장 지혜로운 농사꾼이었다. 사랑이라는 씨앗을 척박한 땅에 심어 인내라는 걸음을 주고 믿음이라는 물을 주어 마침내 세상에서 가장 달콤하고 귀한 열매를 맺었으니 말이다. 밤하늘에 첫 별이 뜰 때쯤 초가 삼간 굴뚝에서 평화로운 저녁 연기가 피어올랐다. 방 안에서는 형구와 분이의 웃음소리가 새어나왔고 마당의 누렁이는 편안하게 엎드려 잠을 청했다. 그들의 삶은 화려하지도 대단하지도 않았지만 서로를 향한 변치 않는 마음 하나로 세상 그 어떤 궁궐보다 빛나고 있었다. 엿보다 끈끈하고 꿀보다 달콤한 그리고 천년 묵은 바위보다 단단한 그들의 사랑 이야기는 오래도록 마을 사람들의 입을 통해 전해질 것이다. 기다림 끝에 피어난 꽃이 가장 향기롭다는 진리를 품은 채 세월이라는 것은 흐르는 강물과 같아서 잡으려 해도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고 막으려 해도 기어이 바다로 흘러가기 마련이다. 형구와 분이가 혼례를 치르고 부부의 연을 맺은 지 어느덧 10년이라는 세월이 훌쩍 지났다. 형구의 수염에는 서리 같은 흰 눈이 제법 내려앉았고 눈가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었으나 그 풍채만은 여전히 늙은 소나무처럼 꼿꼿하고 단단했다. 반면 17의 나이에 형구의 아내가 되었던 분이는 이제 27의 농익은 여인이 되어 있었다.
소녀 시절의 앳된 모습은 사라졌지만 그 자리에 들어찬 것은 한 집안의 안주인으로서의 기품과 넉넉함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그 누구도 그들을 늙은 도둑놈이나 철없는 색시라 부르지 않았다. 대신 고을에서 가장 금슬 좋은 부부를 꼽으라면 주저없이 김영구 내외를 가리키곤 했다. 어느 화창한 봄날 형군의 집 마당에서는 낭낭한 글 읽는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다. 하늘천, 따지, 거물현, 누르황, 크마루에 앉아 책을 읽고 있는 것은 올해 8살이 된 형구의 딸, 연이었다. 분이를 쏙 빼닮아 눈망울이 사슴처럼 맑고 입술이 앵두 같은 연이는 형구에게 있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보물 중의 보물이었다. 형구는 마당 한 구석에서 집신을 삼으면서도 딸아이의 글 읽는 소리에 맞춰 고개를 끄덕이며 입가에 흐뭇한 미소를 감추지 못했다. 허허, 우리 연희가 누구를 닮아 이리도 총명한고 글 읽는 소리가 옥굿을 굴러가는 소리보다 더 듣기 좋구나. 형구가 넉살 좋게 칭찬하자 부엌에서 나무를 다듬던 분이가 고개를 내밀며 핀잔을 주었다. 서방님도 참 자식 자랑은 팔불출이나 하는 거라지 않습니까? 연희가 아비 닮아 글 공부를 좋아하는 것이지 누굴 닮았겠어요. 분이는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쟁반에 시원한 식혜와 쑥버무리 떡을 담아 마루로 내왔다. 자, 공부도 좋지만 쉬어가며 하거라. 서방님도 이것 좀 드시고 하세요. 분이가 내미는 하얀 사기 그릇에는 살얼음이 동동 뜬 식혜가 가득 담겨 있었다. 형구는 집신을 내려놓고 분이가 건네주는 그릇을 받아들며 그녀의 손을 슬며시 잡았다. 거칠었던 나무꾼의 아내 손은 10년의 세월 동안 물말을 날 없이 고생한 탓에 마디가 굵어졌지만 형구에게는 비단보다 더 곱고 귀한 손이었다. 임자, 고생이 많소. 내가 더 부지런히 움직여서 호강을 시켜줘야 하는데. 형구의 덤덤한 위로에 분이는 피식 웃으며 형구의 땀 맺힌 이마를 닦아주었다. 호강이 별건가요? 이렇게 새 식구 아픈 데 없이 배부르고 등 따스우면 그게 호강이지요. 저는 지금이 제일 행복합니다. 그날 오후 형군의 식구는 오랜만에 읍내 장터 구경을 나섰다. 연희가 며칠 전부터 알록달록한 댕기가 갖고 싶다고 노래를 불렀기 때문이었다. 형군은 지게 대신 연희를 목마 태우고 앞장섰고 분이는 그 뒤를 따랐다. 10여 년 전 어린 분이를 등에 업고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받으며 걸었던 그 길이었다. 하지만 지금의 풍경은 사뭇 달랐다. 아이고, 김어르신. 장에 가십니까? 따님 아씨가 갈수록 인물이 훤해지네요. 지나가던 동네 청년들이 허리 숙여 인사했고 형구는 오냐, 자네들도 참 많이 컸구먼 하며 덕담을 건넸다. 목마를 탄 연희는 세상이 다 자기 것인 양신이 나서 다리를 흔들었고 형구는 어이구, 우리 강아지 무겁지도 않구나 하며 껄껄 웃었다. 그 든든한 등판은 세월이 흘러 조금 굽었을지언정 여전히 가족을 지탱하는 가장 안전한 산이었다. 장터 입구에 들어서자 왁자지껄한 소음과 고소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연희는 엿장수의 가위질 소리에 눈이 휘둥그레져서 아버지, 저거 사주세요 하며 형구의 상투를 잡아당겼다. 형구는 아픈 줄도 모르고 싱글벙글하며 엿장수 좌판으로 다가갔다. 이보게 여기 제일 달고 큼지막한 엿 하나 주게. 형구의 주문에 엿장수가 힐끔거리며 물었다. 손녀딸인가 봅니다. 아주 귀엽게 생겼네요. 엿장수의 무심한 말실수에 순간 정적이 흘렀다. 형구와 분이의 나이 차이가 20살 가까이 나다 보니 낯선 사람들은 종종 오해하곤 했다. 예전 같으면 얼굴을 붉히거나 화를 냈을 형구였지만 이제는 여유가 넘쳤다. 그는 호탕하게 웃으며 대꾸했다. 허허, 이 사람 눈썰미가 영 없구먼. 내 늦둥이 딸일세. 그리고 저기 오는 고운 부인이 내 안사람이고. 형구가 가리키는 곳에 단아한 자태의 분이가 서 있었다. 엿장수는 분이의 미모와 형구의 당당함에 찔끔하여 연신 고개를 조아렸다. 아이고, 몰라 뵀습니다. 실례했습니다. 여기 덤으로 하나 더 드리지요.
형구는 엿을 받아 연희의 손에 쥐어주고는 분이에게 다가갔다. 임자, 저 사람이 내 늙은 건 알아봐도 자네 고운 건 못 알아보는 모양이네. 내가 도둑놈 소리 듣는 것도 무리는 아니지. 형구의 농담에 분이는 눈을 흘기면서도 입가에 미소를 지었다. 서방님도 참 주책이십니다. 어서 가시지요. 연희 꽃신도 봐야 하잖아요. 분이가 형구의 팔을 자연스럽게 잡아 끌었다. 그 모습이 어찌나 다정해 보이는지 장터의 안악들이 부러운 눈길로 쳐다보았다. 저 양반 복도 많지. 저 나이에 저렇게 젊고 착한 색시를 얻어서 호강하네. 수군거림 속에는 이제 질투나 비난이 아닌 인정과 축복이 담겨 있었다. 포목점에 들러 연희의 색동댕기와 꽃신을 사고 형구는 슬그머니 분이를 불렀다. 임자, 자네도 저기 저 비단신 하나 신어보게. 분이는 손사래를 쳤다. 아니에요. 저는 신발이 아직 멀쩡합니다. 제 것은 됐으니 서방님 집신이나 좋은 걸로 한 켤레 사세요. 하지만 형구는 고집을 꺾지 않았다. 내 집신이야 내가 삼으면 그만이지만 자네 꽃신은 내가 사주고 싶어 그러네. 10년 전 자네가 내 집에 올 때 다다른 집신을 신고 왔던 게 아직도 내 가슴에 맺혀서 그런다. 어서 골라보게. 형구의 진심 어린 눈빛에 분이는 못 이기는 척 고운 자수가 놓인 꽃신을 하나 골랐다. 형구는 그 자리에서 허리를 굽혀 분이의 낡은 신을 벗기고 새 꽃신을 신겨주었다. 장터 한복판에서 남편이 아내의 신발을 신겨주는 광경은 흔치 않았기에 사람들이 쳐다보았지만 형구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꼭 맞는구먼. 이제 이 신 신고 꽃길만 걷게나.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해는 서산으로 넘어가고 있었고 하늘은 붉은 노을로 물들었다. 연희는 하루 종일 뛰어노느라 지쳐 형구의 등에서 잠이 들었고 분이는 형구의 옆에서 나란히 걸었다. 형구의 등에 업힌 딸과 옆에 선 아내. 이것이 형구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세상의 전부였다. 산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오자 형구가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분이야, 기억나느냐? 우리가 처음 만났던 날을. 분이는 먼 산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어찌 있겠습니까? 빚쟁이들에게 끌려가던 저를 서방님이 막아 세우셨지요. 그때 서방님 눈빛이 얼마나 무서웠던지 호랑이가 나타난 줄 알았습니다. 분이의 회상에 형구는 껄껄 웃었다. 그랬지. 하지만 내 속은 더 타들어갔었다. 저 어린 것을 어찌하나 싶어서 그때는 네가 내 아내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는데 말이야. 거짓말 마세요. 분이가 장난스럽게 꼬집었다. 그때 저 업고 오시면서 나중에 크면 시집오라고 혼잣말하신 거 다 들었습니다. 형구는 당황하여 헛기침을 했다. 크흠, 그걸 기억하고 있었느냐. 거참, 귀도 밝은 아이였구나. 두 사람은 마주보고 한참을 웃었다. 웃음소리가 숲속의 새들을 깨우고 잠든 연희의 꿈속으로 스며들었다. 서방님, 감사합니다. 분이가 웃음을 거두고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저를 기다려주셔서, 저를 지켜주셔서, 그리고 이렇게 예쁜 연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방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제 삶은 진흙탕 속에 있었을 겁니다. 서방님은 제게 하늘이고 땅이고 전부입니다. 형구는 걷던 걸음을 멈추고 분이를 바라보았다. 노을빛을 받은 분이의 얼굴은 10년 전보다 더 아름답고 성숙해 있었다. 형구는 잠든 연희가 깨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한 손을 뻗어 분이의 뺨을 어루만졌다. 아니다. 나야말로 고맙다. 다 늙어가는 놈 곁에서 불평 한마디 없이 살아주어 고맙고 내 굽은 등을 펴게 해주어 고맙다. 내 생에 가장 잘한 일이 있다면 그날 너를 업고 집으로 온 일이다. 다시 태어나도 나는 너를 찾아가 업어올 것이다. 투박하지만 진심이 꾹꾹 담긴 고백에 분이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두 사람은 잡은 손에 힘을 주며 다시 걸음을 옮겼다. 흙길을 밟는 발자국 소리가 정겹게 울렸다. 그날 밤
연희를 재우고 난 뒤 두 사람은 텐마루에 앉아 달 구경을 했다. 휘영청 밝은 보름달이 마당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다. 형구는 막걸리 한 사발을 들이키며 기분 좋은 한숨을 내쉬었다. 달이 참 밝구나. 우리 연희 시집갈 때도 저렇게 밝은 달이 떠야 할 텐데. 벌써부터 딸 시집 보낼 걱정을 하는 형구를 보며 분이는 핀잔을 주었다. 아직 8살입니다. 벌써부터 그런 걱정을 하시다니요. 서방님은 연희 시집갈 때 대성통곡하실 게 뻔합니다. 형구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아니지, 나는 웃으면서 보낼 걸세. 자네를 데려올 때 장인어른 마음을 내가 이제야 알 것 같아서 말이야. 귀하게 키운 딸 남의 집에 보내는 마음이 오죽하겠나. 형구는 술잔을 내려놓고 분이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밤이 깊어지자 산속의 공기가 차가워졌지만 두 사람 사이의 온기는 식을 줄을 몰랐다. 임자, 우리 약조 하나 하세. 형구가 불쑥 말했다. 무슨 약조요? 분이가 묻자 형구는 밤하늘의 별을 가리키며 말했다. 내가 자네보다 나이가 많으니 먼저 가는 것은 순리이나 내가 눈 감는 날까지 자네 눈에서 눈물 나게 하는 일은 없도록 하겠네. 그리고 먼 훗날 우리가 다시 흙으로 돌아가면 그때는 열리지가 되어 한나무로 다시 태어나세. 그때는 나이 차이 없이 만나서 내가 자네를 더 오래, 더 많이 사랑해 주겠네. 분이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벅차오르는 감동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형구의 가슴에 얼굴을 묻으며 대답했, 네, 서방님, 꼭 그래요. 다음 생에는 제가 서방님보다 연상으로 태어나서 서방님 업어 키우겠습니다. 엉뚱한 분이의 대답에 형구는 박장대소를 터뜨렸다. 하하하, 그거 참 기대되는구먼. 자네 등에 업혀 다니려면 내가 살을 좀 빼야겠어. 웃음소리가 밤하늘 높이 퍼져나갔다. 마당에 늙은 감나무 가지가 바람에 흔들리며 사각거리는 소리를 냈다. 마치 두 사람의 약속을 증인이라도 서겠다는 듯이 방 안에는 색동댕기와 꽃신이 가지런히 놓여 있고 그 옆에는 낡은 집신과 오래된 꽃신이 나란히 자리하고 있었다.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공존하는 그 작은 초가집 안에서 형구와 분이의 사랑은 묵은 장마처럼 깊고 진하게 익어가고 있었다. 세상 그 어떤 부귀 영화보다 값진 인내와 믿음으로 빚어낸 사랑의 역사가 그렇게 조용히 그리고 찬란하게 이어지고 있었다. 밤은 깊어가고 두 사람의 그림자는 달빛 아래 하나로 겹쳐져 영원히 떨어지지 않을 한 그루의 나무처럼 보였다. 그것은 겨울을 이겨내고 마침내 봄을 맞이한 가장 아름다운 고목의 모습이었다.